네, 집중 분석 시간 지금부터 진행해 볼 겁니다.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되는 지표에 시장의 눈과 귀가 곧 집중될 겁니다. 이에 따른 긴장감이 아시아 증시에서도 살짝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함께 전략 수정에 대한 힌트들 많이 얻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진행할게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지금부터 시간 끌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딱 교수님, 예. 너무 중요한 날, 좋은 날 나와주셨어요. 궁금한 포인트가 딱 많은 딱 그 시점이라서요. 예. 오늘 조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오프닝에서 말을 했고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CPI 예. 교수님의 시선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또 우리는 대비를 하면 될지 힌트 주신다면요. 알려진 것처럼 네. 근원 물가는 5.7%, 헤드라인은 6.5%.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상해봐도 이 비싼 수준 나옵니다. 네. 아.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작년 6월에 9.1%, 11월에 7.1% 네. 상승률이 둔화됐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하면은 12월 달에는 3% 안팎까지 나오거든요. 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두 단의 추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전문가들 예측보다 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 조금 더 낮게 보는 거는요. 미국 소비가 많이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전문기관들이 미국 경제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통 0.3, 0.5% 안팎입니다. 제가 전망하면은 저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택 쪽에 대한 우려를 교수님도 보시는 걸까요? 주택 우려도 있고요.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고 그 이전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소비자 부채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저축률 보니까 3.2%입니다. 2005년에 2.9%, 그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그동안 모아놓던 정부가 돈 준 돈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저축이 낮아졌으니까 앞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많이 낮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부터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임금은 더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2.3% 정도, 오히려 실제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아마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물가는 생각보다도 전문가들 예측치보다도 저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무조건적인 호재도 악재도 사실은 없다 보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진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긴 한데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감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장 반응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나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낮게 나온다고 환호할 건 또 아니다? 낮게 나오면 또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국채 수익률은 4.2%에서 최근에 3.5%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미리서 상당히 반영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물가가 이보다 좀 낮아지더라도 주가는 이미 저는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에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또 열리는데요. 네. 거기서 금리 얼마나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인가. 그런데 시장은 금리 많이 못 올 것이다.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특히 외환 시장이죠.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지수가 거의 1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외환 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 이 금리에 버틸 수 없다. 그런 거를 외환 시장이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도 앞으로 더 낮아질 텐데요. 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나 경기 침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은 주가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포인트를 기억을 해본다면 유가 이야기를 할 때도 유가의 상승이 물가의 부담이 된다. 이쪽보다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수요 둔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 갔다가 지금 7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진 거는 사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가나 구리 가격 같은 거 볼 때요, 우리 코스피를 봅니다. 코스피요? 우리 코스피가 구리 가격이나 유가에 선행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가 그동안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안 되고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예, 작년 10월부터 우리 수출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지금 뭐 세계은행 어제 전망치 나타냈습니다만 계속 성장률 낮추고 IMF도 조만간 성장률 내놓을 텐데요. 네. 낮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만 보면은 네, 그동안 우리 주가가 떨어졌고 유가, 구리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주가가 좀 올랐죠. 조금 올라서 네, 단기간에. 그래서 최근에 저 구리가격도 좀 올랐는데요. 우리 주가만 보면은 저는 국제 유가, 유가도 뭐 구리가격까지도 전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주가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우리 주가는 상당히 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 연초에 그 2200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뭐 그게 올해 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걸로 내다보면은 이미 우리 주가, 유가, 구리 가격 다가올 세계 경제 침체 이걸 많이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 향방을 딱 질문을 드려보면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춘절 이슈로 단기간 오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기도 한데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던 이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뭐 국제 유가나 그 구리 가격 선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는 우리 주가가 2200 이하에서 거의 저점일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뭐 큰 폭으로 오르기는 힘들 텐데요. 네. 그래도 2200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유가나 구리 가격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봐야 더 되군요. 예, 네. 반등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침체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넘어가서 네. 성장률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국내 어떻게 보세요?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낮게 기관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뭐 수출도 잘 풀리지 않고 내부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곳을 찾으셨는지 아니면은 요 그늘에 당분간 가려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예, 그러나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들은 아까 희망의 빛 이런 걸 좀 보여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작년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을 겁니다. 2월 말에 발표되는데 소비도 별로 안 좋았고 수출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했죠. 아마 상반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가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작년 11월까지 발표했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뭐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예, 그런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제가 예측하면은 물론 계속 지켜를 봐야 되겠지만 한 3월 전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네.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미래의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 그 시점이 조금 뭐 지연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투자자들께서요 뭐 현재 경제 지표 보고 뒤에 공포, 아래 공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들 예를 들어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 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니까요. 이런 걸 보시고 올해 투자에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 선행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보통 저희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6개월 정도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봐야 되나요? 예, 그게 시간에 따라 달라요. 그죠, 예. 예, 보통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어떤 때는 짧을 때는 1개월, 어떤 때는 길게 8개월 정도 이 정도 선행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한 6, 7개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OECD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가 먼저 꺾었어요. 2021년 5월에 꺾이고 이번 주에 그 12월 것까지 우리 통계청보다 좀 빨리 발표하는 12월까지 떨어졌는데 네. 저는 OECD 선행지수가 아마 2월 무렵에 저점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올해는 현재 경기 지표보다는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OECD 선행지수, 우리 선행지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암울한 상황임은 맞고 그를 보여준 지표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나아질 것이란 선행 지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예, 주가는 뭐 다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기대감을 반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경기가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낼 지표인데요. 예, 그거는 작년 10월에 정점을 쳤어요.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한참 먼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행지수와 같이 떨어졌는데요.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좀 한켠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수님 당장 있는 이벤트 CPI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국은행의 결정 내일입니다. 예.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스텝에 지금 전문가들의 무게는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도 괴를 같이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폭의 인상 아니면 어떤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내일은 0.25% 올릴 확률이 네.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내일 좀 봐야지 알 텐데요. 뭐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마지막이 아닐까 3.50%가. 정말 끝이 보인다.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아까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9월, 10월에 4.6%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에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이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우리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다. 시장이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장금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가 이걸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많이 설명을 해요. 아, 그렇군요. 설명이 되는군요, 그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월에도 FOMC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좀 계산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선제적인 조치에 항상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끝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도 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수님. 저는 뭐 미국도 아마 2월 1일 날 뭐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죠. 거기서 한 번 올리면 거의 끝이 아니까 4.75% 네. 정도요. 혹시 0.5% 올리더라도 5% 되는데요. 뭐 미국도 4.75 아니면 5.0%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미국 경제도 올 1, 4분기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앞으로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이런 기대감을 요즘은 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설명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지 좀 깔끔하게 들어봤어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실적으로 키워드를 좀 이동을 해볼게요. 경제 지표와 교수님 저희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저희가 받아볼 기업들의 성적표는 뭐 암울하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보면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일까요? 예, 저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이 33분기 만에 최저치라고 영업이익 그렇게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33분기 안에 최저치 이익을 저는 미리서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삼성전자 이익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를 보고서 보니까 D램 분야는 올해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애널리스트 전망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내년 전망은 올해보다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이익을 반영한 게 아니라 내년의 이익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삼성전자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요. 분위기 어떻던가요, 교수님? 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아이고, 이익이 네. 많이 줄어들고 또 주식 투자 줄어들고 예, 그리고 많이 그 전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불도 환하게 켜지 않고 네. 그 에너지도 좀 전략하면서 그 비용을 많이 전략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불을 환하게 켜줘야지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켜질 텐데 아직은 조금 암울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되는데 당장은 암울하다라는 말, 하지만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힌트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상반기가 될까요? 하반기가 될까요? 흐름 예측하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교수님의 뷰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꾸준히 그냥 괜찮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을 올라가다가 저점으로, 2분기까지 올라가서 3분기 조금 조정 거칠 텐데요. 네. 이미
2200 그 밑에서는 저점을 쳤다. 그래서 주가가 올해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저는 뭐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할 때 명목 GDP 그다음에 총 유동성의 M2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이것 가지고 전망하는데요. 네. 뭐 작년, 재작년은 이것보다 가대평가돼서 제가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GDP에 비해서 한 24% 정도 다른 것에 비해서도 20% 정도 저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꾸준히 뭐 조정을 보일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주식들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사 모으자 비중 확대 의견 올해는 주셨습니다. 다음번에 교수님이 삼성전자 강연 가셨을 때는 불이 환하게 좀 켜졌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집중 분석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